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성탄절 주간 첫 거래일인 23일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휴일을 앞두고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연말과 신년 초 증시가 오르는 산타랠리를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빅테크가 강세를 나타내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때 10만 8천 달러 선까지 넘어섰던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9만 2천 달러대까지 미끄러지며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글이 양자 컴퓨터 상용화 시기를 앞당겼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기존 보안 기술을 무력화하는 이 기술이 비트코인을 비롯해 가상자산 해킹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퀄컴이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암과의 칩 라이선스를 둘러싼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델라웨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퀄컴과 암 간 칩 지식 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퀄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제유가는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거래량이 감소 속에서 하락했습니다. 내년 공급 과잉과 달러 강세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고요. 현지 시간 23일 브렌트유 선물은 31센트 하락한 배럴당 72.63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성공 투자를 향한 힘찬 발걸음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합니다. 이소연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하루 앞둔 가운데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3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출발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보다는 기대감이 조금 더 반영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아침에 읽는 미증시로 간밤에 생긴 글로벌 소식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브로드컴 말고 나도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AMD. 최근 AMD가 합류할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타임지는 올해 CEO로 AMD 리사 수를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들,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조용찬 소장의 이슈와이드. 2025년도 글로벌 증시 및 반도체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최근 M7 기업의 브로드컴의 B를 추가하면서 배트맨이다라는 그런 신조어가 등장했죠. 글로벌 빅테크들 2025년도 어떻게 재개편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짚어보기로 하고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개장 전 리포트에서 어제 모처럼 강하게 상승했었던 국내 증시. 우리 시장도 산타랠리의 기대감을 맛볼 수 있을까요? 우선 산타는 잘 모르겠지만 외국인은 돌아오는 모양새입니다. 더 자세한 소식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아침에 읽는 미증시 김혜연 캐스터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오전장에서는 하락세로 전환하기도 했지만 이내 상승폭을 키워가며 마무리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98% 상승한 19,765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0.73% 상승하면서 5,900포인트에 마감했고요. 다우존스 지수는 장 막판 다시금 상승해 주었습니다. 0.16% 상승하면서 42,00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조기 폐장과 당일 휴일을 앞둔 뉴욕 증시. 간밤에는 기술주의 강세가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주는 연휴로 인해서 주중에는 거래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 밤에는 반도체주들의 선방으로 인해 주가 랠리가 이어졌죠. 전체적으로 시장에는 아직은 산타를 기다리겠다라는 모습이 좀 남아 있었는데요. 다만 비영리기관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12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104.7로 지난 9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지수가 잠시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에서 다시금 상승 탄력 받아가면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1.41% 상승하면서 4.588%로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에 힘입어 3.1% 상승하면서 5,119포인트 만들어냈고요. WTI 0.04% 상승하면서 배럴당 69.49달러로 마감했습니다.
M7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애플은 0.31% 상승하면서 255.27달러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엔비디아입니다. 3.69% 상승하면서 139.67달러로 종가 형성했는데요. 브로드컴과 함께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대만 타이베이에 새로운 본사를 건설할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435.25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M7 종목 중에 유일하게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알파벳은 1.68% 상승하면서 194.63달러로 마무리했습니다. 반독점법 위반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EU 항공사에서 구글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아마존입니다. 0.06% 상승하면서 225.0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소폭 상승해 주었고요. 메타 플랫폼스 역시 상승했습니다. 2.49% 상승하면서 599.85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로젠블라트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메타 플랫폼스의 목표 주가를 811달러로 책정했습니다. 테슬라도 오늘은 상승해 주었습니다. 2.27% 상승하며 430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바클레이즈에 따르면 테슬라의 2024년 4분기 인도 수치는 51만 5천 대로 추산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끊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AMD입니다. 4.52% 상승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증권사 로젠블라트가 AMD에 대해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AMD는 CPU 및 GPU에서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엣지 AI 추론 분야에 우위를 점하면서 탁월한 성과를 보이는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로젠블라트의 분석가는 AMD의 EPYC 프로세서는 서버 및 데이터 센터 CPU에서 회사의 수익 점유율을 계속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곧 출시될 GPU 파이프라인이 하이퍼스케일 채택과 칩넷 확장성을 통해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목표 가격을 250달러로 책정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업종의 경쟁이 치열하고 주기적인 경기 침체가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D-Wave 퀀텀입니다. 26.55% 상승하는 급등세 보였습니다. 최근 D-Wave의 주요 주주가 회사의 보통주 100만 주를 매각했습니다. 주식은 평균 가격 6.68달러에 매각이 됐고요. 총 거래 가치는 약 668만 달러였습니다. 이번 매각은 상당한 가격 변동성 속에서 고평가된 상태로 거래가 됐지만 최근 벤치마크 등 많은 증권사들로부터 추가적인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들이 발표됐습니다. 이런 흐름은 양자 컴퓨팅 부문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D-Wave 퀀텀은 주식 공모를 통해 1억 7,500만 달러를 조달해 재무적 입지를 강화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연구개발 지출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면서 투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마트입니다. 2.05% 오늘은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소비자 금융보호국 CFPB가 월요일 월마트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업무 일정 관리 플랫폼인 브랜치 메신저가 배달 기사들에게 비용이 많이 드는 예금 계좌를 사용하도록 강요했다는 겁니다. CFPB는 월마트가 쓰레기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강하게 지적했는데요. 또 월마트는 배달 기사들의 동의 없이 이 계좌에 급여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들이 이 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해고될 것이라며 1,000만 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브랜치는 CFPB가 제기한 소송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글로벌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첫 번째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파나마 운하가 뭐길래 트럼프가 이렇게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세계 2대 운하인 파나마 운하는 아메리카 지역을 가로질러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글로벌 물류의 동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선박이 뉴욕에서 파나마 운하를 거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항해하는 거리는 9,500km 정도인데요. 아메리카 남단을 우회하면 약 2배가 넘는 거리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나마 운하 속에서 이렇게 가면 9,500km면 되지만 돌아서 가게 되면 25,000km까지 더 넓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파나마 운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폭탄 발언에 외교 쟁점으로 비화하는 양상입니다. 앞서서 트럼프 당선인은 한 정치 행사 연설에서 미 해군 및 산업용 선박에 대한 통행료를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터무니없고 매우 불공평하다면서 관대한 기부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파나마 운하를 미국에 완전하고 조건 없이 돌려달라고 요구할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파나마 운하의 중요성은 여전합니다. 지금도 이 운하를 지나는 화물의 4분의 3가량은 미국 쪽 물량인데요. 파나마는 트럼프의 발언에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파나마 정부는 대표적인 친미 정부로 꼽히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미국과의 외교 관계가 더욱더 악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의 스타일을 감안했을 때 그의 엄포가 운하 사용료를 깎기 위한 협상용 발언이다라는 그런 부분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방부 정책차관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온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담당 부차관보를 지명했습니다. 콜비는 조속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주장하고 있고요. 한국의 자체 핵무장도 배제하지 않는 인사로 잘 알려져 있죠. 한반도 안보 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무력 대결을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올 수 있는 만큼 해외 주둔 미군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북한의 비핵화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니 미국에 대한 핵 위협을 제거하는 ICBM 사거리 제한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 전략을 짜는 정책 차관의 콜비가 지명되면서 한국의 안보 상황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쏟아내는 발언들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앞서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라며 무시했었던 트럼프가 이번에는 파나마를 상대로 운하 통제권 반환을 요구하는 등 연일 우방국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현안에 대해서도 강경한 기조를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 후 국제 정세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칠 것이다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트럼프는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매입 의사도 재차 거론했습니다. 그는 일기 때도 그린란드 매입을 위한 특별팀까지 가동하다가 덴마크와 외교적인 갈등을 빚은 걸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는 국경 통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 역시 거듭 피력했습니다. 취임 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 추방 작전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트랜스젠더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를, 또 틱톡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조 바이든 현 행정부와는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내 2위와 3위 자동차 업체인 혼다와 닛산이 2026년 8월 합병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협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합병이 성공할 경우 세계 3위 자동차 회사가 탄생하는 가운데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베 도시히로 혼다 자동차 사장과 우치다 마코토 닛산 자동차 회장은 본격적인 합병을 논의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양사는 2026년 8월까지 지주회사를 설립과 동시에 도쿄 증시에 상장하고 지주회사가 양사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합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당 합병은 내년 6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혼다와 닛산은 3사 합병을 통해 전기차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여가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 양사가 같은 분야에서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어 비즈니스상의 보완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가 혼다를 압박해 합병을 종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전해드립니다. 인공지능 칩 기업 엔비디아가 대만의 미국 실리콘밸리 본사에 맞먹는 규모의 해외 지사 본부를 설립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젠슨왕 CEO는 향후 5년 내 대만의 대규모 연구개발과 디자인 설계센터를 건립해 최소 1,000여 명의 엔지니어를 고용하겠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엔비디아는 빌딩 임차에 만족하지 않고 타이베이 난강에 해외 지사 본부를 설립할 뜻이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타이베이에서는 부지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며 타이베이에 적합한 땅이 없는 경우 현재 신베이와 타오이안, 신주 등 인근 지역도 대상지가 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이슈와이를 통해 더 다양한 소식들 함께하겠습니다. 네, 더 넓은 시각으로 시선을 좀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먼저 간밤의 미증시 3대 지수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소비자 신뢰 지수가 다소 약하게 나오면서 하락 출발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려보다는 기대감이 조금 더 왔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요. 미증시 간밤에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짧게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월가의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AI 상반기에는 특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찾아오면서 많은 수익을 줬기 때문에 많은 매니저들 그리고 증시 투자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이제 휴가철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거래량이 확 줄었고요. 하지만 뭐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하이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상승 흐름은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연말 증시가 좋다는 것은 연초 그리고 연초 한 5일간의 증시가 좋다면 내년에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보여지는데요. 올해 증시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속에서 미국 증시, 특히 하이테크 주가 좋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증시, 그리고 가장 수익이 안 좋았던 게 유럽 증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디커플링이 시작이 됐고요. 또한 부동산과 리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수익률이 좀 안 좋은 상황이 됐는데요. 하지만 2025년도의 화두는 아무래도 전 세계 증시에서 골디락스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데 많은 그 IB들이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리를 계속적으로 인하한다는 점. 두 번째로는 G20 국가의 OECD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경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금리라는 멈추더라도 노랜딩,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내년도를 상당히 밝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미국이 조기 금리 인하가 멈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금리 인하 폭이 큰 데가 어디냐?
봤더니 유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비들 같은 경우는 유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예상 그 선행 그 EPS를 보면 PR을 보면 22배 정도입니다. 과거 10년간 평균이 18배인 점을 비교하면 상당히 좀 고평가된 상황인데요. 이거에 비해서 일본 증시는 올랐지만 여전히 15배로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 글로벌 증시, 그중에서는 유럽과 일본 증시를 주목하라는 이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렇게 봤을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가장 디커플링이 되면서 2년 연속 저평가를 받았다는 측면에서 내년 우리 증시와 관련해서 좀 긍정적으로 외국인들이 보고 있다는 측면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금리 인하 속에 미증시 그중에서도 테크주가 상당히 선방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엔비디아도 그리고 테슬라도 고공행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과 국내는 다소 아쉬운 모습으로 2024년도를 마감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지만 2025년도에는 골디락스를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글로벌 IB들은 오히려 지금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유럽 증시와 일본 그리고 우리 한국까지도 함께 고루고루 지켜보고 있다는 점도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내년도 미국 증시는 완만한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장에서는 미증시가 너무 고평가됐다라는 논란도 어쩔 수 없이 따라붙는 것 같습니다. 과연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올해 미국 증시를 보면은 기업 실적이 끌어주고요. 여기에 이제 FRB의 금리 인하가 밀어주는 이런 형국이 계속이 되면서 주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5년에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는 근거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법인세를 한 15% 감면하게 주게 되고요. 각종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업 실적들이 좀 더 올라가게 되는데 S&P 500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EPS 증가율이 12%, 두 자릿수 증가세가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빠르지는 않지만 상승 흐름은 분명히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게 월가의 그 대체적인 전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호재가 많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되어 있다면은 아무래도 투자가들이 좀 투자할 때 멈칫거릴 가능성이 큰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 봤을 경우에 하이테크주들이 예상보다 실적이 좀 안 좋아졌을 경우에 악재가 나왔을 경우에는 주식시장의 변동폭이 커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늘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그 헤드라인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각종 관세 정책이라든지 정책 전환 같은 게 너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지정학적 위험 문제, 또 예상치 못했던 악재가 났을 경우에는 지금 같은 높은 그 밸류에이션 상황에서는 변동성 확대는 피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항상 미국 증시를 투자하실 때 이 점을 꼭 참조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처럼 큰 폭으로 빠르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증시는 2025년도에도 상승세를 거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미 올라간 테크주에서 악재가 반영될 경우에는 그만큼 변동성과 낙폭도 강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워렌 버핏은 주식을 대량 매각하고 채권과 현금 비중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의 대가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 이렇게 재개편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도 이런 방금 말씀해 주셨던 지정학적 리스크나 그런 고점과 관련해서 우리도 주식 투자가 아닌 현금을 좀 보유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워렌 버핏을 비롯해 가치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주식시장 위험 신호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실까요? 네, 그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채권이라든지 보유 현금이 전체 투자 자산의 50%를 넘어갔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도미노 피자라든지 옥시덴탈 같은 종목은 사긴 했지만 이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위험 자산을 급격히 줄였다는 점은 미국이 금리 그 인하를 어느 순간에 멈추고 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위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버핏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 주식시장이 그 고평가되느냐 저평가되느냐 보고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미국 기업들을 5천 개를 모아서 지수화시킨 게 월셔
5천이라는 지수가 있는데요. 이 지수가 현재 시가총액이 59조 달러라고 합니다. 미국 GDP가 29조 달러 정도가 되니까 현재 이것을 나눠서 봤을 경우에는 그 버핏 지수 같은 경우는 200 오늘 현재 203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203이라는 숫자는 IT 버블이 터졌을 당시에 150배하고 퍼센트하고 비교해 보면 무려 36% 정도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버핏 지수 같은 경우에 심각하게 고평가되고 있다가 보는 지수가 156%인데 이를 크게 웃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가치 투자가들이 미국 증시를 봤을 경우에는 불나방처럼 주식시장을 산다는 건 현재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을 사니까 오른다, 오르니까 산다는 식의 버블이 계속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면은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 많은 자금이 한순간에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은 그 오랜 투자 경험에서 봤던 버핏의 생각은 아닌가 하고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워렌 버핏도 주식시장에서 너무 과열된 건 아닌지, 즉 고평가 척도를 살펴본다고 합니다. 이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이 50%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저희가 간과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또 가치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주식시장 지금 현재 위험 신호를 어느 정도는 포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일본은행에선 금융정책회의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금리 동결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양한 이유로 트럼프 내년도에 어느 정도 리스크가 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자, 또 언제쯤 금리 인상을 단행할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할 부분입니다. 일본은행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실까요? 네, 일본은행의 가장 큰 고민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의 그 관세를 10에서 25% 정도 올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들 국가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경기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만약에 관세가 부과된다면 일본의 실질 GDP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4%포인트 정도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 정치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번 선거에서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춘투 때까지는 금리를 인상시키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만약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협조를 해주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는 좀 주저했던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 연준이 3회 연속 금리를 낮추는데 8시간 만에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시켰을 경우에 국제 환율 시장 그리고 투자가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가 우려된다는 점이죠. 이 때문에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멈추는 인하가 멈추는 내년도에는 일본도 이제 금리를 2차례 정도 인상을 시킬 가능성이 큰데요. 3월과 9월 정도 일본은행이 다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터미널 레이트는 내후년쯤 1%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BOJ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2회차 정도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엔캐리 트레이드 역시도 내년도에 다시 한번 저희가 꼭꼭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그렇다면 반도체 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 세계 반도체주의 움직임을 좀 되돌아보면요.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빅테크, 그중에서도 하이테크 쪽에서 두드러지는 강세가 연출이 됐었습니다. 생성 AI를 제외하고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라고 하는 분석 역시도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메모리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반도체주는 하락세가 조금 더 깊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D램 가격 하락 그리고 내년 1분기 좀 통상적으로 비수기이기도 하고 재고 조정 역시도 우려감이 더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반도체 경기는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네, 챗 GPT가 세상에 공개됐던 게 2022년 11월 달이었는데요. 그리고 꼭 2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생성 AI가
반도체 지수를 견인하면서 나스닥 100 지수를 비트해 왔는데요. 하지만 하반기에는 이게 나스닥 100 지수가 반도체 지수를 거의 따라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그 시가총액이 그 삼총사라고 하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가 한 30%를 차지하는데 이들 종목들이 워낙 고공행진을 하면서 반도체주를 견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AI 반도체가 전체 반도체 시장이 한 18%밖에 안 되고 있고요. 나머지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장비 같은 업종이 전체 80%를 차지하는데 이쪽과 관련해서는 수요가 전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점유율이 높은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연속 AI와 관련된 스마트폰이 출시가 됐지만 실제는 매출이 감소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체 수요가 있었던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3, 4년이 지났지만 전혀 수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동차라든지 산업기계 같은 경우에도 판매 지금 부진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현재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그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면서 반도체 그 매출을 끌어올렸는데 이제 생성 AI를 제어해놓고서는 반도체와 관련된 재고가 지금 감소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출하 재고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D램 낸드 프레시 가격이 한 6개월 정도 선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하락하겠지만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그동안의 공격적인 투자라든지 설비 증설 그리고 이런 그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조금 더디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랜드 프레시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가격 하락폭이 좀 찾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디램과 낸드 가격까지도 한번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내년도 핵심, 우선 지금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관심이 옮겨가는 분위기인데 여기에 더해서도 올해에서 추가적으로 생성 AI가 내년도까지 활약을 좀 펼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미래에도 AI용 반도체 수요는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반도체를 엔비디아가 공급을 해주고 있고요. 전체 시장의 90%를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독과점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라고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악재는 생성용 AI가 대량으로 구매했던 가팡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투자 수익률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점이고요. 호재는 생성 AI 경쟁에서 한 번 밀리면 캐치업, 따라잡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투자는 계속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생성 AI에 관련된 수요도 내년도에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현재 그 엔비디아의 생성 AI를 공급해주고 있는 대만의 출하 재고 밸런스를 보면은 세계 반도체 매출의 8개월 정도 선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AI를 비롯해서 전체 반도체 매출 같은 경우에는 곧 정점을 찍고 하향 곡선에 들어가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대만의 그 생성 AI용 중심으로 해서는 여전히 그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그 수요가 이제 조금씩 내년도에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생성 AI용 의존도가 강한 대만의 그 PMI 지표를 보면 현재 50선이 깨지는 약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만의 그 PMI 같은 경우는 세계 반도체 매출의 4개월 정도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AI 특수도 이제 피크아웃을 향해서 내년도에는 좀 내려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생성 AI가 이전처럼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려면은 아무래도 신형 스마트폰이라든지 또 노트북과 관련된 신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이거와 관련된 수요들이 강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신제품 교체 수요가 없다면은 생성 AI에 대한 올해와 같은 가수요는 상당히 좀 그 위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생성 AI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흐름이 좋겠지만 단 신제품 교체 수요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 질문 드려보자면요. 2025년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 우선 12월 경제 공작 회의는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년도 성장률 그리고 내수 활성화, 실질적인 금리 인하 정책까지 포괄적으로 다뤄줬는데 단 중국 국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으로 신뢰도가 다소 약해져 있는 상황이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년도 중국의 성장률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올해 중국의 성장률을 보면은 수출이 워낙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내수 부진을 어느 정도 만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4.8% 성장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4.6% 정도 성장이 둔화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반기까지는 강한 흐름,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내려가는 흐름을 좀 탈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래도 상반기에는 설비 투자죠. 그리고 생성 AI와 관련된 설비 투자가 계속 증가를 해주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현재 2억 3천만 명 정도가 생성 AI를 쓴다고 합니다. 미국처럼 40%될 때까지 많은 감세 혜택이라든지 은행의 저리, 대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설비 투자가 내년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한 가지는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이제 일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바닥을 치고서 이제 회복하는 신호들이 이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재정 정책입니다. 올해까지는 GDP의 3%만 재정 적자를 기록했지만 내년에는 4%까지 늘리면서 많은 SOC 사업 그리고 고속철도 사업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올린다면은 내수 소비를 자극시키기 위해서 국채 발행도 더 늘어난다는 점에서 내년도에 중국 경제는 악화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공황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중국이 실질적으로 내년 전년대 때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재정 자극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시장도 한편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반등돼 있는 상태에서 추가 하락보다는 안정된 흐름의 주식 시장의 흐름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악재가 어느 정도 선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꾸준한 흐름을 전망하고 있는 중국 시장입니다. 자, 내년 미중 간 충돌에 대비한 이슈도 한번 살펴봐야죠. 중국 정부가 준비 중이거나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트럼프 당선인이 벌써부터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취임 이후에는 얼마나 더 리스크가 좀 클지 변동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예상되는 경기 부양책부터 들어볼까요? 네, 내년도와 관련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금 지방은행들의 연쇄 부도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뱅크롱 사태도 있고요. 이 때문에 이런 위험이 국유 상업은행이 전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유 상업은행에 대해서 자본 주입이 가장 1순위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2구 환신 제도와 관련된 가전제품 교체를 이제 중간재라든지 자본재, 내구재까지 확산시키는 문제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또 그런 측면에 보면은 투자 의존형 성장을 계속했을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과잉 공급 문제, 국진 민폐 문제, 또 좀비 기업이 계속 생존하는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처리하느라고 개인들의 소비 증강을 위한 여력이 상당히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좀 소외를 받으면서 소비는 계속 위축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중국 정부가 볼 때는 단기 경제 정책이라든지 중장기 구조조정상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가 내년에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현재까지는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이 중국과 관련된 투자도 서서히 좀 더 줄여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지방국제 탕감에 대해서 돈을 좀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일반 국민에게까지 내려올지는 미지수다라고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내년도 중국 증시는 저희도 함께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영찬 소장의 이슈와에 대해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화면을 통해서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영찬 소장의 이슈와이드 2025년도 글로벌 상승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미증시도 완만한 상승 흐름을 예고하고 있고요. 또 내년 반도체 경기 생성형 AI에만 의존한 외다리 탑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신제품 교체 수요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중국 경제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전강 후약을 예고하고 있고요. 특히 미중 무역 마찰이 더욱더 심각해질 예상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노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용찬 소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발 증시와이드는 9시 개장 방송까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간만에 나온 글로벌 이슈 김혜영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월요일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이른바 기초 칩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자체뿐만 아니라 미국의 통신, 전력망, 여러 산업의 핵심 제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레거시 반도체 생산과 관련된 중국의 정책 및 관행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레거시 반도체는 인공지능 칩만큼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비행기, 의료기기 및 통신 산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응용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른바 슈퍼 301조라 불리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하게 되는데요. 불공정 무역 행위를 하는 국가에 대해 미 대통령이 관세를 포함한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1월 6일부터 이번 조사에 대해 공개 의견 수렴을 시작해서 1년 내에 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인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내고 미국의 조사가 보호주의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인수하는 데 새롭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미국은 그린란드를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이 국가 안보와 세계적 자유에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트럼프가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을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던 2019년의 주제를 다시 거론한 겁니다. 덴마크는 이를 재빨리 거부했습니다. 이 섬은 이미 미국 공군 기지와 레이더 기지를 보유하고 있어서 미국 방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갈등은 북극과 북대서양 사이의 전략적 위치로 인해 그린란드의 군사적 중요성을 미국과 나토에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트럼프는 페이팔의 공동 창립자인 켄 하워리를 덴마크의 미국 대사로 임명하면서 이러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워리는 미국, 덴마크, 그린란드 간의 관계를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린란드의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게시글에 이메일로 답을 했는데요. 이 섬은 매물로 나오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절대 매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가들은 월요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은행 주가가 2016년 선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강조했습니다. KBW 은행지수 BKX는 2025년 11월 최고치에서 10% 하락한 반면 S&P 500은 같은 기간 동안 1%만 하락했습니다. 분석가들은 규제 여건이 개선되고 M&A, IPO, 대출 확대 등 고객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번 하락을 투자자들에게 기회로 보고 있는데요. BOA는 은행 주식은 팬데믹 이전의 12배에서 14배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이 부문이 더 밝은 수익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고 있는 몇 안 되는 부문 중 하나라고 언급했습니다. BOA는 앞으로 대출 증가율이 반등하려면 거시경제 정책의 안전성과 규제의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정적인 연방기금 금리가 은행 주식 실적을 뒷받침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재발하면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마존이 초저가 품목으로 경쟁하는 하울 섹션을 조용히 모바일 앱 상단에 추가했습니다. 초저가형 상품을 판매하는 중국의 테무와 경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에서 직접 배송되는 초저가 품목을 위한 모바일 전용 섹션을 만든 겁니다. 하울은 중국의 PDD 홀딩스와 같은 앱의 폭발적인 인기에 대해 아마존이 취한 대항마로 여겨지는데요. 테무와 마찬가지로 9.98달러의 운동화, 2.99달러의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하는 등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합니다. 25달러 이상 주문 시 무료 배송이 제공되며 장바구니에 담은 금액이 커질수록 할인폭도 점점 커지는 방식인데요. 다만 그만큼 배송 속도는 느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마존은 단순히 중국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최근 빠르게 성장해온 저가 시장에서의 기회를 엿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마존은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파업이 진행됐는데요. 이번 파업이 미국 동부와 걸프 연안의 36개 항구로 확장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항구에서 자동화를 하지 않는다는 노조의 입장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빅테크들의 주도로 미국 증시는 호황을 누렸지만 소매 업종에서는 다수의 유명 기업이 파산 보호를 신청하는 등 찬바람이 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은 현재 시간 22일 재취업 컨설팅 업체 CGC의 데이터를 인용해 올해 적어도 19개 기업이 파산했으며 이로 인해 줄어든 일자리만 14,000개에 이른다고 보도했는데요. 특히 소매점들의 타격이 극심했습니다. 리서치 업체 코어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1월 미국에서 문을 닫은 점포 수는 7,100여 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급증했습니다. 팬데믹 기간은 소매 업종이 활기를 띠었지만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미국의 저비용 항공사인 스피릿 항공도 지난달 재무구조 악화로 인해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한때 패밀리 레스토랑의 대명사였던 TGI 프라이데이스의 미국 법인 역시 지난달 경영난으로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유명 플라스틱 밀폐용기 업체 타파웨어, 할인 소매 업체 빅로츠, 주류 업체 스톨러 등도 올해 파산 보호 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CNN은 올해는 많은 유명 기업들과 그들의 수익에 잔인한 한 해였다면서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들의 지출이 줄었고 소비 트렌드의 변화도 많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최대 의료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CEO를 총격 피살한 용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루이지 만지오네는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용의자 루이지 만지오네는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분노를 표출했는데요. 특히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보험 청구를 거부한다는 루머가 사건의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의료보험 청구 거부 문제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오랫동안 직면해온 논란이고 회사가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한 점이 이번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죠. 일리노이주에서는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보험 AI 분야에 대한 법률과 규정이 생겼고 건강보험사에 대한 대중의 감시가 증가함에 따라서 AI 중심의 소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용의자 루이지 만지오네의 형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미국 의료보험 체계에 대한 개편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개장을 약 11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간밤에 마감한 미증시는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12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3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출발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려보다는 기대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한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우리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화면을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전일장 한마디입니다. 산타는 안 와도 외국인은 돌아왔다. 어제 외국인 수급이 그래도 들어와 주면서 양 지수가 1%대 강세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산타가 직접 우리나라에 어떻게 도착할지는 오늘 우리 증시 시작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외국인이 돌아와 줌으로 인해서 수급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어제장 흐름 살펴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미국 보조금이 확정이 되면서 반도체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 모멘텀을 그려왔습니다. 다만 이게 독이 든 사과다라고 하는 우려감이 낳고 있는데요. 여기서 SK하이닉스는 4억 5,800만 달러 그리고 삼성전자는 47억 4,500만 달러를 직접 수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희소식이 아니고 우려감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이유 자체는 어느 정도 주요 반도체 생산 제품과 생산량, 고객, 생산 장비, 원료명에 대해서 기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반도체를 계속해서 억압하고 있고요.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요국들, 여기에 더불어서 우방국들에게 추가적으로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설에 대해서 미국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안 역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중국 공장을 증설할 때는 제한까지도 걸었습니다. 즉 조건부 허가라는 건데 여기서 이득보다는 손실이 더 큰 게 아니냐는 우려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에, 한국과 대만은 생산에, 그리고 일본과 네덜란드는 소부장단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밸류체인과 이해관계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강점도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직접 공장을 짓게 된다면 그런 밸류체인을 조금 더 빠르게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이게 조금 더 긍정적인 사인이 될지 아니면 여기서 나왔었던 우려감이 조금 더 현실화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위성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정찰위성 3호기 발사체에서 분리를 성공시켰습니다. 그 덕분에 어제 우주와 관련된 테마들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우주 궤도에 정상적으로 진입했다라는 소식에 누리호와 인공위성 테마가 강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테마단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짚어보면요. 조선업과 항만시설법 수혜 전망에 조선과 조선기자재가 강세 흐름을 다시 한번 나타냈습니다. 특히 환율 변동성이 어느 정도 좀 해지가 되기 때문에 환해지 수단으로도 내년도에 조선과 조선기자재는 상승 흐름을 완만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2025년도 탑픽 종목 그리고 가장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업종 역시 조선 쪽입니다.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자 암호와 양자 컴퓨터, 국내에서는 추가적으로 초전도체 역시 오름세를 기록했었고요. 또 미국 하원이 국제무역위원회에 중국 BOE 제품 수입 금지를 촉구하면서 우리나라 OLED 기업이 반사 이익의 혜택을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한몫했습니다. 또 한시름 놓았죠. 체코 원전 자금 24조 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뒷돈을 줬다라고 하는 불명예가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우려감이 좀 씻어냈었던 정말 그야말로 한시름을 놓았었고요. 원전주도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해야 한다. 논란의 대왕골에 시작을 했죠. 산유국 꿈을 안겨줄 수 있을지 우선 테마단에서는 우려보다는 그래도 기대감이 조금 더 반영된 어제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도 살펴보시죠. 특징주입니다. LS전선이 미국 해상풍력 단지 해저 케이블을 공급하겠다라고 하고요. 예약 계약입니다. 때문에 그 추후에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계약이 체결됐을 때 공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밝히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뉴저지 20% 가구 수준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삼천단 제약은 독일 기업의 알리아 시밀러 미국 독점권을 이전했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기록했고요. 추가적으로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더 두드러지는 활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밝혔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 기대감 속에 SBS와 넷플릭스가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에 상한가를 터치했었고요. 영화 미디어 관련주도 일제히 상승폭을 키워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와 만난 정용진 신세계 그룹주가 줄줄이 상한가를 터치했는데 다만 테마단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시장에서 차익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는 점도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은 마지막 거래일 5일 그리고 신년이 시작되고 나서 2일까지를 보통 산타랠리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제부터 그 기간이 시작이 좀 됐는데요. 어제는 산타가 잠시 들렀다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흐름이 무엇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투자하기 전에 참고해 볼 만한 뉴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조선주 굉장히 잘 가고 있죠. 조선과 조선기자재단 같이 잘 가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에 로봇색이 같이 묻어져 있는 쪽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조선소에서 로봇 시장이 침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에서 이제 선체를 용접할 수 있는 로봇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는데 특히나 협동 로봇이 좀 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이라고 하면 앞에 협동이 붙은 것처럼 사람이랑 같이 좀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로봇을 말을 하는데 협동 로봇이 조선소에서 수요가 특히나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대 사무를 예를 좀 들어봤을 때는 지금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뉴로메카까지 지금 3파전을 현재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지금은 절반 이상이 덴마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비중이 좀 줄어들고 국내 제품의 비중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뉴로메카 흐름도 괜찮게 흘러갔고요. 최근 들어서 선박 수주 대비해서 이 생산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로봇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인력난 해소의 열쇠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 세계 최대 조선소가 지금 중국의 1위와 2위 조선소가 지금 합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까지 진출을 하게 된다면 수요는 그리고 훨씬 더 다변화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모멘텀까지 같이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주 흐름도 함께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나왔던 단독 뉴스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 ISC 대표가 직접 나와서 했던 코멘트 관련해서 기사가 좀 보도가 됐는데요. 최근 HBM 테스트 소켓이 양산이 좀 임박했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AI 가속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HBM이 필요하고요. 만들어진 AI 가속기는 AI용 데이터 센터에 들어갑니다. 한 90% 이상이 AI 가속기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HBM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항상 테스트 단계가 들어가 있죠. 근데 현재는 HBM 테스트는 소켓이 없고요. 프로브 카드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프로브 카드는 지금 전기 신호를 줘서 이게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프로브 카드는 전공정단에서 지금 하는 테스트고요. 소켓은 이제 앞으로 패키징까지 끝난 후에 후공정단에서 할 수 있는 테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키징 이후에 하기 때문에 실제 제품을 사용할 환경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사한 조건에서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양산 단계에서 하기 때문에 비용은 줄어들고 효율성은 높아진다라는 장점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표가 나와서 직접 했던 코멘트를 좀 봤을 때는 내년 1, 2분기에는 이 관련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나왔고요. 지금 연매출 2천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27년 되면 5천억까지 크게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배가 넘는 수준이죠. 그리고 이미 3분기 매출도 봤을 때 매출이 YY 대비해서 17%, OP는 벌써 세 자릿수입니다. 350%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해가 갈수록 27년이 될 때 5천억까지 확대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흐름 보시면 좋겠고요. 테스트 소켓은 아무래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특히나 실적 개선도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도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시장 예상 체결 지수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은 이어서 오늘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시장 모두 다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기관 쪽에서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 배당을 노리고 들어오는 수급도 좀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선물에서는 팔고 현물에서는 대형주 위주로 담아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도 대형주 단의 흐름도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부분으로 아이디어를 조금 더 확장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681선, 그리고 코스피는 2449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코스피 시총 이어서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현대차만 유일하게 좀 마이너스권에 머물고 나머지는 모두 플러스권 켜져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각각 0.56% 그리고 1.3%대 상승 출발 준비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지금 17만 원 선에서 안정적으로 좀 지지받고 올라가는 게 좀 중요해 보이고요. 반도체 투톱은 칩스법 우려를 조금 잠재우긴 했습니다.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 보일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고요. 코스닥 열어보겠습니다. 알테오젠부터 삼천당 제약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이 오늘 코스닥 시총 5위까지 어제 종가상 올라와서 오늘도 유지하면서 갑니다. 6.8%대 상승불 켜고 있고요. 뒤에서 들으시겠지만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이슈 있으니까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12월 24일 화요일 문을 힘차게 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거래량이 많이 감소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연휴를 앞두고 거래량이 많이 감소할 밖에 없었는데요. 그래도 약세로 출발을 했지만 마지막에는 강세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모두 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기술주 위주로 강세가 눈에 띄게 두드러진 만큼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도 그 훈풍을 이어갈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 체결과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2450선까지 올라오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도 살펴보자면 680선에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각각 현재 0.35%, 0.56%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화학과 의약품 쪽에서 0.5%, 0.4% 강하게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우리 시장 안에서도 제약 바이오 섹터가 강하게 움직였던 만큼 오늘도 그 강세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도 모두 다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철강과 금속 쪽에서 1.57% 올라오고 있고요. 운수 장비 같은 경우에도 현재 0.35% 상승불 강하게 켜고 있습니다. 일단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에서 상원과 하원 쪽에서 이 조선업과 관련된 그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업종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업종 안에서는 현재 지금 기타 서비스가 1.4% 올라오고 있지만 건설에서가 약간 부진한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해외 발주로 인해서 올해 매출액 자체가 크게 찍힐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경기가 좋지도 않고 계약이 취소가 된 건설사도 있기 때문에 그 목표액 자체를 채우지 못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닥 안에서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업종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간밤에 있어서 비트코인이 92,000달러 선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 안에서도 비트코인 관련주들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화학이 1.5%, 1.05%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른 업종들은 비슷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음식료, 담배 쪽에서는 아주 소폭 0.01%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체결과 다른 부분이 지금 현대차가 0.7% 상승 출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 0.5%, 1.12%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17만 원 선 그 위를 훌쩍 더 올라와서 17만 1,500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확정을 어느 정도 지어놨습니다. 삼성전자는 예상보다는 적었고 SK하이닉스는 예상보다는 많은 금액, 그래도 칩스법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우려감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지금 첫 번째로 출시가 될 수 있는 입는 로봇이죠. 이 보핏에 대해서 지금 우려감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보핏 같은 경우에는 일부 헬스케어 업체 일부는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의 이 제어 오류 문제 때문에 일반 소비자에게는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린 뒤에야 보급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으니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밤에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3%가 훌쩍 더 넘어가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블랙엘에 있어서 이 출시가 좀 지연되는 게 아니냐, 공급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증권사에서 이 공급 우려감은 어느 정도 조금 불필요하게 과장 확대가 되어 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서 3% 이상 올라가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퀄컴과 첨단 BMS 상용화에 나설 것이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는 지금 일본의 2위와 3위 업체죠. 자동차 회사 혼다와 닛산이 2026년까지 합병할 것이다라는 이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함께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을 넘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장 큰 자동차 기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현대차에 타격이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타격이 없을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우세하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현재 에코프로만 보합권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다 상승폭을 강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일단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를 미국과 중남미 국가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기로 했다. 이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어제 일단 시가총액 5위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나라에서 보건당국이 승인을 하게 된다면은 이 프레제니우스의 카비가 바이오시밀러를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삼천당제약은 그 약물을 개발, 제조, 공급까지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지금 우리 시장 안에서 상승하고 있고 또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좀 강하게 상승부를 키면서 출발했기 때문에 개장 당시에 상승하는 종목들이 꽤나 많이 자리했는데 오늘도 좀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술 섹터는 전반적으로 모두 다 상승부를 크게 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수페타시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9.3%, 9.6% 오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이 지난 2일에 이어서 두 번째 정정 요구입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수페타시스가 계획하고 있는 2차 전지 회사 이 제이오의 인수가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함께 적용이 되면서 이수페타시스는 현재 9.3% 오름세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현재 지금 동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섹터들도 살펴봤을 때는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폭 강하게 키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현재 1.25% 오름세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군 정찰위성 3호기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라는 소식이 어제 들려왔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제조업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선주들은 잘 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상원과 하원 쪽에서 입을 맞춰서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법안 이름은 미국의 항만시설법입니다. 중국의 선박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과 동맹된 국가의 조선업에 어느 정도 함께 손을 뻗어서 동맹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오히려 한국 조선업체들은 더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일단 미국에서 조선업 자체가 지금 생각보다는 많이 캐파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 또한 많이 저조한 상태라서 미국에서 손을 뻗을 수 있는 나라는 조선업 쪽에서 강자를 이루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MRO라던가 그 모든 수주를 한국과 일본이 나눠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삼성중공업이 0.96%
0.6% 올라가고 있고요. 하나오션은 지금 방금 하락 전환했습니다. 0.14%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섹터들도 한번 살펴보자면 두산에너빌리티가 0.5% 올라가고 있고요. 테크윈이 0.54%, 에코프로비엠이 0.78%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제조업 섹터 안에서 로봇 관련주 하나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는데 어제 외과용 의료기기를 만드는 전문 기업이죠. 이롭과 함께 이 차세대 의료용 로봇을 개발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선적으로는 2세대 복강경 수술 보조 로봇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제 상승부를 강하게 켰으니까 오늘도 함께 이어질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지금 의료기술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기술 섹터 안에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부를 더 많이 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펩트롯은 이 비만 치료제에 관련돼서 상승부를 강하게 켰었는데 오늘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0.1%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기술 섹터 안에서 샤페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오는 1월 12일이죠. BFC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초청이 됐다고 합니다. 핵심 파이프라인 임상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진행 중인 아토피 치료제입니다. 이 누겔에 대해서 임상 2비 파트 1 결과를 중심으로 이 주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기술 이전 협의를 본격화할 계획이 있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다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근데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여전히 매도 포지션 지켜 있고 선물에서는 그래도 플러스권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반등이 나오곤 있어요. 어제에 이어서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하고 전반적인 분위기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증시는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사실 FMC라든가 일단 그 마이크론의 여진이 계속 남아 있음에도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도 1,450원대 고환율에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오늘과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들 선물로 또 이틀 연속해서 이제 아침 오전 시장에 그래도는 생각보다는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반도체 그리고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서 반등세를 보여왔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대형주 뭐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의 반등세보다는 소부장 업체들이 어제 굉장히 강한 모습들 보여줬는데 오늘도 지수단보다는 관련돼서는 사실 중소형주 위주로서의 반등폭은 일단 강한 모습들을 예상을 하고요. 미국 시장은 대신에 러셀 2000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조정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의 이런
전체적인 흐름,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빅테크 업체들이 그동안의 기술주들이 워낙에 상승폭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고점에서의 이 하락폭이 어느 정도 용인이 되지만 국내 증시는 사실 그런 모습보다는 일단 이 대형주의 반등보다는 중소형주의 반등폭이 사실은 지수보다는 일단 종목, 테마로서의 반등폭을 좀 더 강한 모습들을 오늘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조선 업종 관련돼서 이제 환율, 고환율 수혜주로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농심, 음식료를 중심으로 그리고 뷰티, K뷰티, 온리케이를 중심으로서 반등폭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사실 오늘과 같은 경우는 기존의 소외주,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중소형 반도체 업종들은 그동안에 뭐 하반기에 굉장히 많은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반등 랠리를 일단 보여줄 수는 있지만은 기본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환율 수혜주들의 중심폭은 일단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를 해나가는 상황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수급 보면 일단 현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공백이 더 생기게 되면 뭐 신용 미수나 반대매매 이런 것도 좀 걱정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들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최근 들어서 신용융자 잔고 같은 경우는 한창 이제 우리가 고점이었을 때가 20조 가까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지금 신용융자 잔고 많이 보니까는 15조 정도로 이제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주가가 하락한다고 보면 사실 반대매매 리스크는 남아있지만 최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저점을 계속 높이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사실 학습 효과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펀더멘탈 같은 경우는 하단에서는 굉장히 단단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일단 지금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이탈한 모습들도 사실 대체 자산들,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미국 시장이라든지 관련돼서 유출이 좀 나갔지만 내년과 같이 우리가 내년을 바라볼 때는 오히려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은 국내 증시로서의 수급 유입도 저는 조금 이제 뭐 반대급부로 생각한다면 좀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 접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1일부터 22일 또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24% 정도, 그리고 주변기기 같은 경우 70% 이상대의 이 전년 대비해서 또 좋은 뭐 실적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기존의 이제 브로드컴과 관련돼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뭐 HBM 러브콜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실적보다는 다음 달에 이제 초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되지만은 최저점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7조 중반대까지 빠졌거든요. 9조대에서. 근데 저는 숫자보다는 모멘텀 쪽으로 일단 주가의 흐름이 더 반응이 좀 민감하게 상방향으로 가는 이 반등을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을 조금 더 열어놔야 된다. 숫자보다는 모멘텀이 일단은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일단은 지금 시장의 흐름은 반도체에 대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일단 키는 내년 정도의 상반기 좀 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좀 지금보다 올해 하반기보다는 좀 더 일단 모멘텀적으로는 HBM4도 그렇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HBM 16단, 3 16단 양산의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단 20만 원에서 18만 원대로 상단이 계속 좁혀지는 모습은 보였지만 한 번 속이 붙을 때는 좀 강력한 반등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숫자보다는 모멘텀 그리고 투톱이 내년에 있어서는 키를 또 쥐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사실 움직이는 쪽이 많지는 않은데 제약바이오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담아갑니다. 오랜만에 유한 양행이 지금 상단에 양쪽 다 이름 올리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기관 쪽에서는 같이 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매파적인 금리 인하 나오고 있고 뭐 생물보안법도 연내 통과 이제 불발됐기 때문에 악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당선인은 사실 앞으로 이제 취임 이후에는 중국을 더 때릴 수도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렇다면 빠졌을 때 오히려 기회를 삼고 좀 들어가야 될까요? 뭐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그래도 뭐 생물보안법은 저는 사실 그게 중요하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금리와 관련된 연관성이 좀 더 중요했었는데 그러한 이슈 이벤트는 일단 소멸이 된 상황에서 이제는 펀더멘탈로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면은 유한양행의 이 레이저 티님 FDA 승인 이후에
실적, 로얄티로 수용되는 그런 빠른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구간에서 유한양행으로 수급이 좀 들어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유한양행과 또 인벤티지 랩의 뭐 임상 이 결과가 좀 좋게 나오면서 사실 신약 개발에 대한 모멘텀, 장기 지속형에 대한 모멘텀도 좀 살아있는 종목들. 그리고 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사실 2026년에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좋은 흑자로 돌아서겠지만은 지금 원체 주가가 저점에서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개인들 일단 고래라고 불리우는 좀 자산 비중이 약 50억대 이상의 자산 비중이 많은 개인분들이 사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투매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흐름들이 좀 안정화가 된다고 하면은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패시브 자금 유입과 함께 또 일단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에 대한 그런 리스크는 일단 뭐 어느 정도 주가에 선반영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뭐 알테오젠, 유한양행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도 근데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좋은 뉴스가 나왔지만 펀더멘탈적으로 본다면 3분기에 적자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호재성 이슈가 조금 더 마무리가 될 때 수익을 일단 챙기는 전략도 유효하지 않을까. 그래서 20년간의 기술 이전이기는 하지만 중간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뭐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들도 있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20만 원을 일단 어느 정도의 저항대로 보여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약바이오는 금리 인하에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아서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삼천당 제약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5% 넘게 또 다시 밀리고 있네요. 어제 다시 코스닥 시총 5위까지 올라오면서 종가 형성을 했다가 다시 또 7위까지 내려오면서 오늘은 좀 많이 빠지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를 좀 보면 오늘도 외국인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상단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개인들은 8월부터 뭐 많이 싸다라는 이야기 들으시고 아마 많이 들어가셨을 텐데 수익률 따져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유하신 분들은 전략을 좀 세워가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 취임 이후에 한 뭐 2분기 정도 이후가 되면 정책들이 나오면서 뭐 보조금에 관련된 이슈가 또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사실 비상경영체에 돌입했다는 소식도 들려가지고 4분기도 예상치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하락폭을 예상을 하면서 내년 정도도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영진에서 미리 이제 얘기를 일단 해줬는데 주가의 하락폭은 크지 않겠지만은 사실 이제 앞서서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제 뭐 동맹국들 위주로 면담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수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아직까지 이제 선제적인 대응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2차 전지의 수급은 좋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결여돼 있습니다. 사실 보니까 뭐 캘리포니아에서는 자체적으로 보조금 뭐 6개 주가 동참을 했지만 보조금 이 폐기보다는 축소 가능성도 있을 거고 중국에서의 관세 부과로 ESS의 점유율이 90% 갖고 있는 중국에서 우리 뭐 LG 에너지 엔솔이라든가 삼성 SDI가 이런 물량들을 가져오면서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나올 수 있지만 본업에 대한 가치는 계속해서 우리가 업사이드로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봤을 때는 다른 사실 매력적인 섹터들이 좀 최근에 많지는 않지만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일단 유동성이 많은 상황에서는 2차 전지도 들어올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유동성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는 뭐 2차 전지로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들은 일단 조금 결여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과 외국인 쪽에서 담아가고 있긴 합니다만 수익률이 사실상 좋지는 않을 텐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일단 오늘은 36만 원 선 지켜주면서 상승불은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상위 테마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는 HBM이랑 유로모픽부터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는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3% 넘게 올랐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여전히 최선호주로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브로드컴의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어제 나온 소식이죠. 브로드컴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HBM4에 대해서 공급에 대해서 러브콜을 좀 보냈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고요. 관련해서 이제 브로드컴이 유리기판 사용
검토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은 여기 플러스로 유리기판도 조금 강세 보이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브로드컴 관련주 해서 잠시 후에 점검 좀 같이 해보겠고요.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드론입니다. 어제 파이낸셜 타임스 외신 기사 보면요. 미국 방산 컨소시엄 구성에 논의가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같은 업체들이 좀 구성을 대기업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이번에 이제 1월 달에 발표될 예정인 컨소시엄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로 팔란티어랑 안두릴 같은 자율 드론 관련주들도 같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기업들이 자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제 방산에 대해서도 기존의 큰 방산 업체들보다는 작은 드론 위주로 하는 스타트업 위주로도 좀 흘러가고 있다라는 변화의 흐름도 같이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해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서도 사실 흐름 좀 나쁘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조선 관련해서 이제 항만시설법 관련 이슈도 있고요. 더불어서 여기에는 HMM이 7년 만에 대서양 항로 재진출했다. 그래서 오피안 3조 달성 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기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SM그룹 회장이 이제 트럼프 취임식에 초청받았다라는 소식 속에서 같이 관심을 좀 받고 있기도 합니다. 세 가지 테마 앞서서 살펴봤고요. 대표님 이 중에서는 어떤 쪽부터 좀 보면 좋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테마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HBM하고 네. 뉴로모픽 관련돼서 이제 좀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브로드컴의 주문형 반도체 시장, 일단 애플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자체 칩 개발에 대해서 몰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브로드컴과 협업을 또 이제 발표를 했고요. 최근에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은 자체 칩 개발을 했지만 데이터 센터 칩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이제 이 범용, 우리 말하자면 범용 이제 그 관련돼서는 일단 자체 칩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흐름을 일단 예상을 했는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HBM 시장에서 그동안에 좀 못 갔던 관련된 디자인 하우스와 관련된 종목들 칩셋 미디어라든가 에이징 랜드 그리고 자람 테크놀로지 오늘도 자람 테크놀로지가 5%대 생성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디자인 하우스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익보다는 모멘텀으로 주가가 상반기에 굉장한 급등세를 보여줬다가 하반기 고점 대비했을 때 사실 주가 흐름을 보면은 고점에서 거의 3분의 1 토막 수준까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이러한 긍정적인 반등 소식이 얼마만큼 주가의 반등으로 이어질까라고 저는 봤을 때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흐름에서 본다면 4분기 실적 이제 이 실적 발표가 머지 않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장기적인 흐름보다는 단기적인 반등에서는 일정 부분 수익을 좀 더 챙겨주는 전략까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좀 뭐 대표적으로 본다면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3분기 영업이익은 좀 좋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영상 IP 설계 업종인데요. 뭐 칩셋 미디어라든가 아니면은 삼성전자와 관련성이 높은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대표적으로 종목들에 대한 추가 반등 여력은 좀 일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HBM 시장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어제 같은 경우는 이오테크닉스라든가 테크인 관련주들이 반등폭을 굉장히 좋게 보여줬고 그리고 HBM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소켓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프로보 쪽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뭐 ISC 관련주들도 뭐 주가의 흐름폭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여력들도 있고요. 뭐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오늘 5%대의 반등폭은 보여주고 있지만 유상증자 정정 반려가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사실 단기 반등 여력은 굉장히 부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HBM 시장에서 탑픽은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리노공업을 중심으로 그리고 테크윙을 중심으로서 반등세를 추가적으로 이어갈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일단 대표 종목들 위주로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침 또 오늘 앞서서 제가 ISC 관련해서 브리핑을 좀 전해드렸었는데 오늘도 3%대 강세 보이면서 일단 흘러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ISC는 기존에 있었던 HBM 테스트를 이제 프로브 카드가 아니라 테스트 소켓을 사용해서 하는 흐름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모멘텀 지금 가지고 있고요. 양산 임박했다라는 소식도 어제 전해지긴 했습니다. 브로드컴 하면 일단 맞춤형 반도체입니다. 이제 원하는 대로 에이직 반도체인데 에이징랜드를 보면 TSMC 향이고 앞서서 가온칩스 말씀해 주셨는데 가온칩스나 AD테크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 향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에이직 반도체를 볼 때도 삼성향보다는 TSMC 향을 보는 게 유리한 걸까요? 일단 뭐 삼성전자 향이든 TSMC 향이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설계 쪽은 국내 기업들이 그래도 좀 잘하는 쪽인데 주문형 반도체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입지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의 뭐 마블이라든가 브로드컴이라든가 관련 이제 중소형 테마주들에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기술력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재무제표를 많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당장 유망한 기업이기는 하지만 실적의 부분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실적 부분에서 계속해서 성장성이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종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종목을 본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가온칩스, 에이징랜드가 중요한 종목들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이 주가의 변동, 진폭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 시에 일부씩은 만약에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수익을 좀 취해주는 전략이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오른다면은 트레이딩 전략까지는 굉장히 유효하다. 디자인하우스 쪽은. 그나마 우리가 바이앤홀드 쪽으로 보는 것은 오히려 HBM 쪽의 일단 핵심 종목들이 바이앤홀드 쪽으로는 맞는 투자 전략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아직은 에이직 반도체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뛰어난 뭔가 주도주를 찾기에는 아직까지 시장이 좀 많이 개화하지는 않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부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HBM4 시장에서는 사실 투톱 중에 누가 더 선점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잖아요. 뭐 삼성전자가 더 뛰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HBM4 시장이 열리면 사실 투톱은 그렇다 치고 소부장은 다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부터 소부장을 좀 봐도 되나 궁금하거든요. 사실 어제도 강했고 자리도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난 종목들 많이 있어서 자리도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관심을 좀 이쪽으로 돌려보는 것도 방법일까요? 네, 어제 이제 최근 들어서 소부장 레포트들이 많이 안 나오다가 어저께 어제 신규로 네.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뭐 일단 소외주들의 흐름에서 반등폭을 굉장히 강하게 나올 쪽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보다는 소부장 쪽의 매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이제 레포트에서 나왔었는데 지금 보면은 흐름상은 중국의 창신 메모리 쪽에서 메모리에 대한 그 캐펙스를 계속해서 늘리면서 디램 DDR4 관련돼서는 고정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이 이제 재고가 좀 소진이 된다고 하면은 내년도 상반기쯤에는 일단 DDR5와 관련돼서 장비 이제 수주라든가 이런 모멘텀들이 조금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사실은 가능성이기는 한데요. 근데 사실 제가 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로스 나는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하락한 소부장 업체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제가 계속 테크윙을 말씀을 드리는 게 테크윙 같은 경우는 이제 큐브 프로버 전수조사 관련돼서 사실 이제 양산화가 이제 내년 정도 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서 일단 관련돼서 HBM은 아직까지는 이제 큐브 프로버에서 계속해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봤을 때는 최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8만 원대 주가 흐름은 굉장히 싸다라는 말씀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뭐 이제 하나 정밀기계하고 소송 이슈가 있었지만은 저는 일단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의 매력도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본질 가치적으로 실적도 사실 3분기에 서프라이즈 기록을 하면서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TC본더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공정 쪽에서의 뭐 일단 이 종목이 좀 탄탄하게 펀더멘털이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 한미반도체, 아까 말한 테크윙 이런 종목들만 일단 필수로 한 번은 또 체크를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 지금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소부장도 확실하게 좀 펀더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담아야 된다라는 종목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그게 참 궁금했어요. 한미반도체랑 지금 한화인더 사이에서 소송 이슈가 지금 나왔습니다. TC본더 관련해서 특허 소송이 보도가 된 건데 한화인더는 지금 주가 봤을 때는 상장한 이래로 한 12월 20일이 28,400원이 가장 저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한 29,300원이니까 저점 부근 언저리에서 계속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올라올 때마다 그럼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는 걸까요? 뭐 아직까지는 사실 이제 하나 인더도 기술력에 대한 평가는 뭐 좋게 나오기는 하는데 하나 인더는 SK 하이닉스와의 접점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지금 도는 상황이고 일단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가격적인 흐름에서는 굉장히 이제 SK 하이닉스에서는 좀 더 가격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후려치려는 전략을 계속 낮춰서. 짰기 때문에 뭐 독점 계약보다는 양사를 같이 두고 저울질하는 그렇죠. 전략이 좋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그래도 반등에 대한 여력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저는 종목들의 뭐 일단 가치를 놓고 봤을 때는 하나 인더도 좋은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가능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열려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가치로 따지면은 한미 반도체의 가치와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수준으로 좀 보이지만은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매도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일단 뭐 내년까지는 일단 뭐 보유하고 있는 전략도 저는 그렇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재무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렇게 막 뭐 실적이 수익화가 좀 진행되거나 그런 쪽은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는 일부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뭐 소송 가입 해소 이슈가 나온다거나 했을 때는 주가가 흔들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근데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그렇게 뭐 주가가 높은 주가의 수준은 아니다라는 점을 일단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화 인더도 일단은 내년까지 보유하는 전략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소송이라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릴 문제이기 때문에 노이즈는 계속 주가 안에 끼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올라오는 테마 중에 하나가 또 드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 보면 이제 방산 컨소시엄 구성하는데 확실히 좀 분위기가 이전에 뭐 로키드 마틴 같은 대기업 위주였다가 신생 쪽으로 좀 변화하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드론도 올라오고 있긴 한데 방산 쪽이 그래도 다시 좀 때가 왔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하실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이제 뭐 이거 하긴 할 건데 가격 맞으면 할게라는 식으로 좀 흘러가다가 조금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트럼프 당선인이 나토 방위비를 GDP 한 5%까지 올린다라고 하고 오늘 외국인 투자자 담아가는 쪽 봤을 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담아가긴 하거든요. 다시 방산의 때가 온 건지 그렇다면 이제는 예전에 봤던 방산보다는 드론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해서 가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뭐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에서 언유주얼 머신스가 좀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종목도 사실은 드론에 대해서 완전히 매출이나 이런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호재로서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드론 업체를 보면 에이럭스라든가 아니면은 네온테크 이렇게 완제기를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양산화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들이 있는 기업들은 많이는 없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는 중국의 이 DJY가 시장 점유율을 민간도 한 70% 이상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도 우리가 에이럭스 소프트웨어가 좋다라고는 하지만은 기술력이 조금 뒤지지만 지금 주가가 오늘 17%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온테크도 4%, 제이시언도 5%대 상승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이 내재 가치 쪽보다는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서의 종목들을 일단은 우리가 동기부여할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은 지금 미국에서는 관련된 방산 관련돼서 본다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오늘 1%대 하락률 보이고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 방산주는 굉장히 좀 뭐 안타까운 이 시간이 좀 흘러가고 있다. 사실은 방산주 같은 경우는 B2B보다는 B2G의 성격도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 뭐 폴란드 정상회담 때도 대량 계약 수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서 금융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 시장에서는 방산 관련된 로키트 마틴 이런 종목이 반등을 줄 때 국내에서 방산 위성 관련주들의 반등폭은 오히려 좀 덜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오늘 보니까는 드론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수 상황도 지수에 대한 이 흐름폭에서 그렇게 크게 뭐 사실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않을 이런 테마주 위주로서의 형성은 조금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들 조금 더 열어놓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가능성 조금 더 열어보고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분위기 자체는 확실히 좀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미국 방산 컨소시엄 관련해서는 1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해운 쪽이 그래도 나름 강세를 보이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조선 그 항만시설법 관련해서 같이 수혜를 받아가는 건지 일단 궁금하고 오늘 상승의 원인을 좀 어디서 찾으면 될까요? 일단 최근 들어서는 환율에 대한 뭐 긍정적인 흐름도 해운주들이 수혜를 받기에는 좀 충분하고요. 앞서서도 이제 그 우리가 대표적으로 HMM 관련돼서도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줬는데 사실 HBM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그 중동발 리스크가 나오면서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도 불구하고 주가가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싸지만 주가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단기성의 흐름폭에서 본다면은 이 대외 변수로 인해서 한 차례 반등을 줄 수는 있지만 이것이 연속성이 있는가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의문점이 있는 게 해운 업종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운의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가격 운임 인상이 된다고 한들 이것이 1년 동안 지속되는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경우도 주가가 150원, 뭐 0.8% 반등세에서 거의 멈춰져 있는 흐르기 때문에 사실 해운주를 볼 거면은 조선주 이미 많이 올랐어도 조선주의 상승폭이 더 강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개장하고 나서 해운이 좀 강세를 보이다가 또 그대로 좀 들어가면서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한 모습도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해운 쪽보다는 오히려 조선 쪽에서 좀 더 모멘텀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0.01%로 하락 전환하면서 지금 2,441선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이달 중순 수출액이 6% 이상 증가했지만 수출 증가세는 둔화 흐름이 뚜렷합니다.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석유 제품 등의 수출 감소로 인해 역대 최대 실적 달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남은 열흘간 수출 실적이 폭증하지 않는다면 역대 최대 실적인 2022년을 못 넘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메모리 수요가 HBM 등 첨단 메모리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대만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디램 내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8%에서 올해 21%, 내년에는 34%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고대역폭 메모리 등 첨단 제품과 범용 제품으로 나뉘어서 양분화가 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메모리 기업들에게도 각각 상반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ETF 시장에서는 업종별로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기술주에 투자하는 상품이 수익률 상위권을 휩쓸었고 국내 2차 전지 ETF는 쓴맛을 봤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등 서학개미가 많이 투자하는 종목을 담은 코덱스 미국 서학개미가 수익률 97.18%로 1위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집권으로 인한 관세 부과와 이민 정책의 불확실성에서도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는 2024년 미국 경제 동향 2025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내년 미국 경제는 통화 긴축의 여파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겠으나 소비와 투자는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당시에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상승부를 키면서 출발했습니다. 과연 지금은 어떻게 지수가 흘러가고 있을지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는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는 2,441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0.1% 소폭의 하락 전환입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0.57% 그대로 상승폭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683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양시장 안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들어오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반대되는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나홀로 1,208억 원을 매수하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어제 들어왔던 물량을 좀 빠져나가는 그대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355억 원, 외국인 투자자가 조금 더 많은 물량이죠. 986억 원 매도해서 좀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조금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562억 원 매수를 크게 보이고 있고 일단 기관 투자자는 9억 원 아주 소폭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는 양시장에서 모두 다 물량을 빼고 있습니다. 446억 원 팔아치우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도 흐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입니다. 의약품 섹터 안에서 0.46%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업종들은 그대로 상승폭을 유지되고 있지만 그 폭 자체가 다소 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운수 장비 0.34%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은 그대로 0.71% 가장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유통이 그래도 1.52% 강하게 올라와 주면서 코스닥 지수 자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자면 전반적으로 좀 상승폭이 오늘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개장 당시만 하더라도 좀 하락하는 업종이 몇몇 개 보였는데 전부 다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화학 업종 쪽에서 1.92% 큰 폭의 상승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가 모두 다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1%가량 높은 폭을 유지를 했었는데 현재는 0.18%까지 그 상승폭을 일부 좀 반납을 하는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0.23% 빠졌고요. LG엔솔이 0.84% 빠지면서 개정과 비교했을 때는 1%가 훨씬 더 넘어가는 낙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현재 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리가켄바이오가 다시금 5위로 올라와 줬습니다. 삼천당제약은 오늘 지금 하락폭을 꽤나 크게 그리면서 7위까지 떨어진 상황이요. 리가켄바이오가 0.51% 올라오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이 4.53%로 코스닥 1위부터 5위 안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임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도 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상승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하락 전환한 종목들도 꽤나 많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풍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산의 CEO죠. 풍산의 CEO가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이 취임식이 1월 20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초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실 주가 자체는 크게 어느 정도 등락이 크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12월부터는 오히려 낙폭이 형성이 됐었는데 오늘장, 어제장에 강하게 상승 탄력 받아가면서 20일부터 상승폭을 크게 확대해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이제 제조업 안에서 S&T 에너지라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벡텔에너지와 718억 원 규모로 에어쿨러를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풍산에서는 류진 풍산그룹 회장입니다. 오늘장 안에서 어떻게 움직임을 보여줄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기술 섹터 안에서는 OLED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이 미국 안보를 이유로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회사 BOE의 제품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국제무역위원회죠 ITC에 요청을 했다라는 소식에 우리 OLED 기업에도 어느 정도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소식에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함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리테일 트레이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 많이 위치해 있고요. 오늘 실리콘2가 8.68%로 굉장히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마트도 0.14%, 정용진 회장이죠. 정용진 회장이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10분에서 15분 대화를 나눴고 여기에 이어서 지금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함께 소셜미디어 X과 관련돼서 또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관련돼서 어떤 또 사업을 벌일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에 현재 이마트가 0.29%,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폭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내일 크리스마스 휴장을 앞두고 거래가 굉장히 한산한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보합 수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금 추가적인 방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장 후반 돼서는 산타가 본격적으로 내려와 주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하루 쉬고 목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